오늘은 저희 남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. 얼마 전에 PT 선생님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몸을 만들겠다. 그래서 식단을 짜고 정말 열정 가득한 상태거든요. 그동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식단이랄 게 별게 없어요. 닭가슴살, 그다음 달걀 흰자, 그리고 고구마 이런 것들인데 특히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다 보니까 정말 닭가슴살에 물리기 직전이잖아요. 그런데 새로운 걸 알려주셨더라고요. 바로 틸라피아라는 흰살 생선을 알려주셨어요. 냉동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가공된 것도 많이 있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닭가슴살에 지쳐있던 우리 남편이 정말 신나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. 실제 이 틸라피아는 전 세계 3위 양식 어종이에요. 100g당 단백질이 무려 26g 들어있죠. 저렴하고 담백한 흰살 생선입니다. 닭가슴살이나 육류 같은 경우에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는 걸 생각하면 꽤 많은 용량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남편도 신이 나서 주문을 했어요. 그런데 요즘 AI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도 AI한테 이 틸라피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100g당 26g의 단백질이 있고 흰살 생선이고 너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. 그런데 오메가6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.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. 심지어 아주 정확하게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약 8대 1에서 높게는 11대 1로 다른 생선에 비해서 불리한 지방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알려준 거죠. 이걸 보고 우리 남편이 틸라피아 단백질은 괜찮은데 지방이 좀 문제인 것 같아. 이거 오메가6 나쁜 거라잖아? 그러더니 오메가6에 꽂히기 시작했어요. 오메가6 보니까 식용유도 안 좋대. 식용유 그 카놀라유 집에 있는 식용유들 버리고 무조건 올리브유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기름을 다 올리브유로 바꾸고, 근데 그 올리브유로 계란 후라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기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?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산화가 됩니다. 그러면 오메가3가 많은 거 대표적으로 연어를 추천해 주죠. 그러니까 또 다른 걱정이 나왔는데 수은이 농축되는 거 아니야? 수은이 몸에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농축이 될 경우에 정말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또 영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. 결국 틸라피아도 애매하고 식용유는 절대 안 되고 연어도 무섭다.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결국 우리 남편이 말하기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. 건강식단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우리 남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.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코스를 걷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아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, 과자, 빵, 그리고 배달 음식 이런 걸 드시고 또 살이 쪄요. 검진하고 혈액 검사 보고 또 반성해요.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이 음식은 다른 게 문제가 있고 악순환이죠.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은데 맥락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즉 반쪽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것보다 더 해로울 때가 있는 거죠.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. 진료실에서도 많이 보고요. 이걸 일일이 붙잡고 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은 이 오메가6를 완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정말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. 그리고요, 중간에 오메가6가 의외로 좋은 점이 있다는 연구들, 그리고 오메가6는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그러면 요즘 우리 PT 선생님도 이야기하시고 저희 남편 PT 선생님도 그렇고 운동 좀 한다는 분들 틸라피아를 좀 많이 드시는데요. 이 AI가 해준 말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. 틸라피아가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실제 그 양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8대 1에서 많게는 11대 1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연어나 고등어처럼 오메가3가 많은 생선과는 비율이 좀 반대긴 하죠. 하지만 여러분, AI가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이 비율이라는 건 절대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, 틸라피아 100g 드시면요, 거기 오메가6가 0.5g, 450mg 들어있어요.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요. 틸라피아 100g 손바닥만한 양이에요. 여기서 0.5g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요, 식용유 한 스푼 기름에 쭉 두르시는 거가 15ml 정도 되거든요. 해바라기 씨유, 거기에 무려 9g의 오메가6가 들어있고요. 콩기름에 무려 7g, 그리고 옥수수유에는 7.5g, 그러니까 7,500mg이 들어있습니다. 기름 한 스푼이 틸라피아 100g의 15배 해당되는,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오메가6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했어야 됐던 건 이 틸라피아가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.
만약에 여러분 진짜 좋은 생선이라고 알려진 연어, 고등어조차도 기름에 튀기듯이 한다면 오메가6를 훨씬 많이 먹게 되겠죠.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요. 틸라피아 안에 실제 오메가6는 세포막 인지질에 결합된 자연 형태예요. 무슨 말이냐면 항산화 물질, 단백질, 미네랄과 함께 하나의 식품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왜 그런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 남편 틸라피아 먹어도 되죠?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함정, 올리브유의 연기 뭐가 문제였을까? 이거 웬만한 분들 요즘 다 아시죠? 발연점,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요,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가열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. 즉 발연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. 좋은 올리브유일수록 이 발연점이 낮죠. 그래서 약 160에서 190도예요. 계란 프라이 할 때 프라이팬 보통 180에서 22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발연점이 넘는 거죠.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? 기름 안에 있는 지방산이 오메가라는 게 이중 결합인데 이게 산화가 됩니다. 그래서 산화 리놀레산, 알데히드, 과산화물이 생겨요. 근데 이 옥수LA라고 하는데요. 산화 리놀레산이 죽상경화반, 그러니까 동맥경화에서 발견되는 물질이거든요. 이게 진짜 문제예요. 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너무 고온에 조리하는, 즉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, 볶는 거, 튀기는 거, 이런 조리법이 이 기름을 나쁘게 변형시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? 이 계란 프라이 할 때 발연점이 높은 기름 쓰시면 되죠. 아보카도 오일 약 270도, 정제 코코넛 오일 230도, 현미유도 250도니까요.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,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무리하는 기름, 그러니까 가열 조리용이 아니라는 거. 물론 올리브유 중에도 가열 조리용으로 좀 더 가공된 게 있어요.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겠고요. 결론적으로 어떤 기름이든 반복해서 가열하고 오래된 기름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. 간혹 프라이팬을 안 씻고 쓰시는 분들 있어요. 그냥 종이 포일로 닦고 쓰시는 분들, 이것도 오래된 기름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안 좋은 습관이죠. 자, 세 번째, 연어의 수은 정말 위험할까요? 연어는 수은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선입니다. 사실 수은 오염이 심한 건 더 상위 단계의 생선들, 그러니까 참치나 황새치나 상어 같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대형 어종입니다. 미국 FDA에서도 수은 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. 그래서 연어를 수은이 꽤 낮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. 임산부도 주 2에서 3회는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권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연어에 더 좋은 오메가3가 있잖아요. EPA, DHA는 얻게 되는 항산화, 항염증 이득이 그 수은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을 압도한다.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주 1, 2회 연어는 전혀 문제없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면 너무 간단한 것들인데 이거보다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? 그러면 모든 오메가6가 다 나쁠까? 여기서 기전을 조금 더 알면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. 대사 경로 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걸 알면 절대량에 대한 생각,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한 생각,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까지도 알게 됩니다. 오메가6의 이 대사를 먼저 보면은 리놀레산이 대표 선수예요. 식물성 기름, 견과류, 씨앗에 많죠. 오메가3 대표 선수는 ALA, 즉 알파 리놀렌산입니다. 아마씨, 들기름, 호두에 많이 있죠. 자, 이 두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변환되는 경로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경로만 다들 생각하는데요.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두 경로가 각각이 진행될 때 쓰이는 효소가 동일한 효소를 쓴다는 거예요. 특히 그 델타6 디세츄레이즈와 델타5 디세츄레이즈, 제가 D6D, DOD라고 이야기를 할게요. 그 두 팀이 정말 중요한 효소입니다. 즉 오메가6 원료가 만약에요,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오메가3를 아무리 상위 단계 걸 먹어도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즉 EPA나 DHA 전환이 줄어듭니다. 이게 이제 오메가6 과잉이 문제가 되는 이유죠. 즉 오메가6가 나빠서가 아니라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오메가6가 나쁘다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.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.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이 완전히 악당은 또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면요. 이 아라키돈산, 예전에 이제 이게 보통 지금도 여전히 전염증 물질, 그러니까 염증으로 가기 직전의 물질이라고
알려져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. 이 아라키돈산이 자극을 받으면요, 콕스2나 아니면은 5록스 효소 경로에 가서 PGE2, LTB4를 만들어요. 이게 발열, 통증, 기관지 수축, 즉 그 아스피린이 막는 경로가 바로 이거죠. 그런데요, 이 아라키돈산은 동시에 15록스 경로도도 갑니다. 여기서 이제 리폭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, 리폭신은 하버드 의대 찰스 서한 교수님의 밝혀낸 염증 해소 물질이에요. SPM인데요. 그러니까 즉 염증을 이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긴 거를 능동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. 즉 호중구 모집을 차단하고 죽은 세포를 빨리 청소하고 상처 치유를 완성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라키돈산은 완전히 악당만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야 할 때는 염증을 확 일으키고 다시 잘 청소를 하고,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하나 더, 이 오메가6 경로 중간에 이 DGL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. 이게 아라키돈산과 콕스 효소를 두고 경쟁합니다. DGLA가 충분하면요, 이 콕스가 DGLA를 먼저 처리해서 PGE1을 만들어요. 무슨 말이야. 네,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? 같은 오메가6 계열 안에서 스스로 아라키돈산을 견제하는 구조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. 또 중요한 게요, 사람에서의 연구가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보통 이 아라키돈산이 그냥 이전에 실험 연구에서 이게 전염증 물질이라고 밝혀진 것 뿐이거든요. 그런데 실제 사람에서 연구도 그래?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. 2018년도에 실제 사람에서도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논문이 있었습니다. 임네스와 칼더 박사의 체계적 고찰, 즉 이 건강인에서 오메가6라고 알려져 있는 리놀렌산과 아라키돈산을 더 많이 먹여봤더니 CRP나 인터루킨6, TNF-알파, 즉 주요 염증 마커가 오르지 않았어요. 그리고 2019년 FORCE 국제 컨소시엄 메타 분석에서요, 13개국 30개 코호트 68,659명을 평균 25년 추적한 연구를 합쳐서 본 결과는 오히려 혈중에 리놀렌산이 높을수록 심혈관 사망 위험이 22% 감소,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, 그러니까 중풍이요, 발생 위험이 12% 감소한다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. 또 메타 연구도 또 하나 있었는데요. 여기에서는 오메가6에 있는 리놀렌산을 많이 먹는 군에서 관상동맥 질환,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질환이 오히려 15% 더 낮았고요.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도 20% 이상 낮았습니다. 사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총 열량의 5에서 10%를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으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.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. 충분히 드시는 거죠. 다만 건강한 형태로 드셔야겠죠. 이 기름을 튀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D6D 진짜 망가뜨리는 게 따로 있어요. 사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. 남편이 틸라피아의 오메가6 비율을 걱정하는 동안 사실 정작 이 대사를 방해하는 범위는 따로 있었거든요. 기억나세요? 앞부분에 D6D는 리놀렌산에서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꿔주는 효소인데요. 이게 항염증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. 근데 이거를 근데 막는 게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. 네, 만성 음주는 D6D를 경쟁적으로 억제해요. 그러니까 리놀렌산이 아무리 많아도 감마 리놀렌산으로 전환이 잘 안 되죠. 항염증 방향이 막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노화를 들 수 있는데요. 나이가 들수록 D6D 활성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달맞이꽃 오일이나 보라지 오일 같은 걸 챙겨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감마리놀렌산을 직접 공급하는 보충제들도 있는 거죠. 즉 리놀렌산을 먹어봤자 감마리놀렌산으로 잘 전환이 안 되니까요. 그리고 DOD, DGLA를 AA로 바꾸는 효소입니다. 이거를 활성화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입니다. 정제 탄수화물 드시면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그 급상승은 DOD를 활성화해서요. 이게 아라키돈산으로 과잉 전환되고 이게 너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.
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이 틸라피아의 아주 미량의 오메가6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저녁에 먹는 맥주나 와인 같은 반주하시는 거를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. 또 흰쌀밥에 치킨 먹는 게 틸라피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DOD를 더 과활성화합니다. 무슨 얘기냐?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치킨은 튀긴 거죠. 기름에. 그리고 이 효소들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조인자가 있어야 돼요. 아연, 마그네슘, 비타민C, 나이아신, 피리독신. 이런 것들이 혹시 부족하시다면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식품 정보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골고루 드셔보시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포기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건 오메가6가 많으니까 나쁘다. 수온이 있으니까 위험해. 포화지방 많으니까 안 돼. 뭐랄까요? 디테일한 맥락이 없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. 이건 정말 버려야 됩니다. 그리고 AI는 정말 훌륭한 도구인데요. 써보시면 아시지만 질문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른 답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항상 절대량과 비율, 그리고 조리법, 또 건강인이냐 고위험군이냐 뭐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질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AI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 남편 같은 분들에게 드릴 말씀. 요즘에 다이어트 관심 있고 몸 만들려고 한다면 틸라피아 활용하셔도 좋죠. 찜으로, 에어프라이어로, 오븐 구이로 이런 정도가 좋고요. 튀기듯이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즉 조리법이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중간중간 연어를 주중에 번갈아 가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칼로리를 정말 조절해야 돼 하시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면 되죠. 그리고 사실 훨씬 중요한 거 술과 혈당 관리가 진짜 기본입니다. 공부로 치면 이런 게 국영수인 거예요. 네,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요.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담배 태우신다면 무조건 금연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우리 남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진료실에서 비슷한 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남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. 정보가 사실 많을수록 헷갈려요. 더 불안해지고요.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언제나 결론적으로는 골고루 드시면 문제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아주 많은 조리법, 아주 많은 첨가물, 아주 많은 양념이 있지 않은 걸 드시면 대부분 성공하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봄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시길 바라요.